네, 그리고 오늘 사실 드리고 싶었던 주제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홈 에쿼티 대출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막아준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미국 가계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모기지입니다. 이게 모기지가 최근 데이터가 24년 2분기 뉴욕 연은에서 조사를 하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770억 달러 증가에 그쳤습니다. 0.6% 증가에 그친 것이죠. 이렇게 소폭 증가를 했다는 것은 모기지 대출이 상당히 둔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 2분기 전체가 3,740억 달러로 대출이 됐고 21년에서 22년 사이에 분기당 대략 1조 달러였거든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모기지 대출이 상당히 위축됐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13년간 계속 감소를 해오던 홈 에쿼티 론 대출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1년 말에 바닥을 친 이후에 지금 2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자율 속에서도 모기지 대출이 리파이낸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홈 에쿼티 대출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논리를 갖고 가냐면 주택 소유자들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고 이 상승분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금융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때 가능한 이야기고, 전반적으로 주택부동산 가격 추이 자체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이 흐름 자체가 꺾였고 20개 도시도 마찬가지고 연반주택 주택가격 지수도 그런 흐름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궁극적으로 주택가격은 이런 차익실현 매물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일시적인 집값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따라서 이 홈 에쿼티 대출을 통해서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취약계층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홈 에쿼티 대출은 뒷부분에 알려드리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대출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경기 침체 온다고 소비가 주냐?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23년도 기준입니다. 약 130만 건의 홈 에쿼티 대출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24년 2분기까지죠. 50만 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합치면 180만 건 정도가 23년부터 24년까지 2분기까지 발생을 한 것이고, 이 홈 에쿼티 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이 되는데 누가 많이 받냐?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이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영모기지 대출인데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아 쓰는 그런 대출이라고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180만 건의 홈 에쿼티 대출 중에 57%는 50세 이상이 받아갔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은퇴 후에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받아간 그런 대출의 성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고, 계속 보시면 홈 에쿼티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소비로 이어지는 게 경기 침체를 막을 정도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주택 소유자의 자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신용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결국에는 이제 주택 가치에 따라서 담보 측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한도가 얼마냐? 첫 번째 모기지를 받은 한도 플러스 홈 에쿼티 대출의 총합이 전체 주택 가치의 80%를 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80%의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모기지에 80% 가깝게 다 받은 중산층이라든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홈 에쿼티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모기지 한도가 낮은 분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신용이 좋거나 고소득층일 가능성, 또는 오랫동안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온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힘든 대출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의미가 있는데 23년, 24년 180만 건의 홈 에쿼티 대출의 28%는 5만 달러 미만의 한도를 가졌고 28%만 그 정도의 한도를 가진 거고요. 29%는 10만 달러까지의 한도, 그리고 18%는 15만 달러, 나머지 25%는 15만 달러 이상의 신용 한도를 가졌다. 한마디로
돈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 대출이라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약 1% 정도는 65만 달러 이상의 한도를 가졌다. 23년부터 24년까지 이 대출을 받은 1%는 65만 달러 이상의 한도를 가진 사람이 대출을 받았다. 결국에는 금리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요가 늘어났을까? 이론적으로는 수요가 줄어야 되잖아요.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줄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20년부터 22년 사이 역사적으로 볼 때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많은 차입자들이 재융자, 리파이낸싱을 했었습니다. 이 추이 보시면 20년도부터 22년 사이 이때 리파이낸싱이 크게 늘어났잖아요. 모기지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탄 겁니다. 이 수치가 21년 7천억 달러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게 23년 이후에는 1,000억 달러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죠. 이렇게 리파이낸싱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존 모기지를 재융자하는 것보다는 홈 에쿼티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옵션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3년 말까지 미국 모기지 잔액 중 거의 70%는 지금 모기지 금리가 7%에 육박했을 당시라 하더라도 3%포인트 정도 낮게 설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이런 차입자들이 낮은 월 모기지 상환금, 이자 비용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주택을 현금화하고자 싶어하는 사람들도 모기지 재융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리파이낸싱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리파이낸싱을 이용하게 되면 높은 이자 비용을 내야 되지만 현재 주택 소유자의 자산이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홈 에쿼티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주택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더 낮은 금리의 첫 번째 모기지 금리를 유지하면서 재융자의 매력이 떨어진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 주택가격 상승분을 통한 현금 인출, 결국 이런 홈 에쿼티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왼쪽 차트 보시게 되면 홈 에쿼티 대출의 신용 추이입니다. 파란색이 620점 이하거든요. 저소득층이고 저신용자들입니다.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760점 이상의 신용이 좋은, 한마디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부유층의 경우에만 홈 에쿼티 대출이 증가한 추이를 충분히 엿볼 수가 있고요. 홈 에쿼티 대출에 대한 심사가 2000년대 초 주택 붐 시기보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홈 에쿼티 추이 보시게 되면 2000년대부터 2008년까지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 이후 압도적으로 높은 신용점수자들에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도 늘어난 게 미비하고 이 760점 이상의 고신용점수자들만 이렇게 차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760점 미만의 차입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만 제공이 됐다. 한마디로 지금 홈 에쿼티 대출이 늘어난 대부분이 고신용자, 부유층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차입의 상승세가 계속될까? 현재 주택 소유자들이 지금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된 모기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꺼리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현금 유용을 위해서는 더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던 만큼 어느 정도 홈 에쿼티 대출을 통해서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 2010년 이후에 홈 에쿼티 대출의 추이는 매우 강력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이후로 쭉 줄었잖아요. 왜 줄었냐?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이후에는 고신용 점수자들에게만 홈 에쿼티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줄었는데 이게 강력한 장기적인 추세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21년 저점 이후 반등을 한 이렇게 증가된 패턴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이탈 현상, 일시적인 증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홈 에쿼티 대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후 시장 향후 동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보인다라고 봐야 되고, 이보다는 전체 주택시장의 조건이라든지 금리 환경 이런 부분이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홈 에쿼티 대출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이거보다는 이게 늘어난다고 한들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경기 침체를 막아줄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이 늘어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낮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내러티브가 합당한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 고소득층으로부터 유발되는 경기 침체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거나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경제 충격에 대한 버퍼가 크기 때문에 이들이 소비가 줄이거나 소비 감소가 즉각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고 거의 없습니다. S&P 500 기업들이 망해서 경기 침체가 생기는 게 아닌 것과 동일한 논리죠. 이보다는 저소득층의 경제 변화가 더 취약하다. 이들의 소비 감소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의 소비는 필수품과 기본 소비재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소비가 경제 전반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업률이 늘게 되고 임금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곧바로 소비 감소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는 주로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작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홈 에쿼티 대출이 증가하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가 급감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분석 자체가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때 가능한 이야기고, 이 부분은 부자들이 많이 받은 그런 대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경기 침체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로 활용되기에는 조금 너무 억지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주택 부동산 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전반적인 주택 부동산 추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